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이후경 박사가 직접 기록한 한국 집단정신치료의 발전사 서문입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역사 정리 글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한 선구자가 책 한 권에서 얻은 영감으로 시작해서 정말 거대한 운동을 이끌고 네네. 또 좌절도 겪고 그 뒤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내는 네, 그 모든 여정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이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 혁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인상적이에요. 뭐랄까, 되게 시적인 문장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 문장, 상담이란 만남을 통해 서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일이다. 그리고 집단 상담이란 여럿이 모여 서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일이다. 네.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이분이 단순히 어떤 치료 기술? 이런 걸 넘어서서 인간적인 만남 자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감성적인 정의가 앞으로 펼쳐질 그 치열한 현실하고 어떻게 부딪히고 또 결합될지 그걸 지켜보는 게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 그 운명적인 책 한 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네. 1985년이면 지금이랑은 뭐 모든 게 달랐을 텐데 젊은 전공이었던 이우경 박사한테 어빈 얄롬의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 대체 어떤 충격을 준 걸까요?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당시만 해도 정신치료라고 하면 의사가 환자를 고친다 이런 개념이 강했거든요. 그렇죠. 의사가 뭔가 해줘야 되는... 네. 그런데 얄롬은 치유, 그러니까 curative라는 약간 마법 같은 단어 대신에 치료 요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therapeutic factor. 치료 요인, 좀 더 과정에 집중하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널 낫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상호작용을 하니까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그 작동 원리 자체에 집중한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집단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마치 잘 짜인 생태계가 스스로를 정화하는 것처럼요. 이건 뭐 치료에 대한 철학을 완전히 뒤바꾸는 생각인데요. 바로 그거죠.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부담을 내려놓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판을 잘 짜주는 역할, 거기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아, 이 깨달음이 이유경 박사의 거의 30년여 여정을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완전히 매료돼서 그냥 책만 읽고 sol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바로 행동을 옮기시더라고요. 네. 1987년에 이 치료 요인에 대한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받고 또 개요병원에서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무려 700회가 넘는 치료 집단을 이끌었다고 나와요. 700회. 700회라니. 이게 어느 정도의 경험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매주 한 번씩 한다고 쳐도 거의 13년이 넘게 걸리는 횟수예요. 와, 근데 이걸 불과 몇 년 만에 해냈다는 건 말 그대로 이 일에 그냥 미쳐 있었다는 뜻이죠. 정말 헌신적이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입원 병동이라는 그 최전선에서 이론을 직접 부딪혀가면서 검증했다는 점이에요. 현장에서? 네, 책 제목이 이론과 실제잖아요. 말 그대로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피와 살이 있는 경험으로 체화시킨 거죠. 수백 명의 환자들과 같이 울고 웃으면서 데이터를 쌓아간 겁니다. 그 700번의 만남 속에 진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상상도 안 되죠. 그 정도 내공이 쌓이니까 이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했겠네요. 그래서 1995년에 한국 집단치료센터를 열게 되는군요. 네, 이제 개인의 탐구를 넘어서 하나의 운동으로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운동이요? 네, 이 센터는 그냥 진료실이 아니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분야가? 네, 같이 공부하고 훈련받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일종의 생크탱크이자 훈련소 역할을 한 거죠. 이우경 박사라는 개인의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이제 여러 사람의 지혜로 증폭시키는 엔진이 생긴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마침 시대적인 흐름도 이 센터에 편이 되어준 것 같아요. 1990년대 말에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요? 이건 어떤 기회였나요? 이건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타이밍이요? 네, 1999년에
정신보건법이 통과되면서 이전까지는 병원에만 갇혀있던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아, 병원 밖으로?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했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없는. 바로 그때 이미 수년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을 양성해온 한국집단치료센터가 있었던 겁니다. 와, 마치 가뭄으로 땅이 바싹 말라 있는데 마침 우모를 파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딱 나타난 격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후경 박사와 동료들은 이 흐름을 주도하면서 여러 지역 정신보건센터장으로 초빙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집단치료의 무대를 병원 안에서 지역사회 전체로 넓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사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훈방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이에요. 네, 저도 이 부분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 번에 100명에서 200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랑 사이코 드라마, 즉 심리극을 진행했다니. 네, 100명, 200명. 잠깐만요. 사이코 드라마면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아이들이 직접 연기를 통해서 자기 감정이나 가족과의 갈등 같은 상황을 표현하고 해소하게 하는 기법인데 그걸 200명 규모로 했다고요? 네, 그 에너지와 혼란이 어땠을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집단이 가진 힘을 극대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혼돈 속에서 오히려 아이들은 익명성에 기댄 어떤 해방감을 느끼고 아, 또 다른 친구의 연기를 보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보편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집단 치료가 단순히 소수의 환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비행 청소년 문제 같은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와, 모든 게 정말 잘 풀려가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시대적 요구도 있었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증명도 해냈고요. 그런데 네, 여기서 이야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활발하던 센터가 2002년에 갑자기 해체돼요. 그렇죠.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것처럼 들리는데 갑자기 문을 닫았다니. 자료에서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면의 이야기가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어떤 현실적인 비극이자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네, 겉으로는 성공가도였지만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이 시스템이 아니라 열정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아, 열정페이 같은? 그렇죠. 핵심 동료가 유학을 가고 다른 전문가들도 결혼이나 취업 같은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구심점이 흔들린 겁니다. 몇몇 사람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구조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돈이었어요. 아, 현실적인 문제. 네. 이런 비영리 활동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원을 운영하면서 이걸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2000년 당시에 입원실이 없는 개인의원 중에 집단 치료를 하는 곳이 1%도 안 됐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1%요? 네. 이건 집단 치료가 돈이 안 된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의 벽은 더 높았던 거죠. 정말 안타깝네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운동이 결국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무너진 거군요. 네. 보통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좌절하거나 아, 역시 이건 안 되는 일이었어 라고 포기하기 쉬운데 이후경 박사의 다음 행보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센터를 닫고 경영대학원, MBA에 진학한다고요? 네. MBA. 정신과 의사가 갑자기 MBA라니 너무 뜬금없는 연결 아닌가요? 담아낼 지속 가능한 그릇이 없으면 결국 사라진다는 걸요. 지속 가능한 그릇. 네. 그는 집단 치료를 연구하면서 파고들었던 리더십, 집단 역동, 동기부여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심리학 용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직을 살리고 죽이는 경영학의 핵심 언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혀 다른 분야의 무기를 빌리러 간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전에 비용리 센터 모델이 왜 실패했는지 처절하게 분석하고 이번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죠. 그렇군요.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정신과 의사, 상담사, 치료사 이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다전문가 참여 서비스를 외래 진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경영학적 해답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2005년에 설립된 LPJ 마음건강이군요. 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Love, Peace, Joy. 맞아요. 이 글 서두에 나왔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새 집을 짓는 것이라는 그분의 철학을 그대로 이름에 담았네요. 네, 바로 20년간의 임상 경험과 MBA에서 얻은 경영 지식을 결합한 통합 정신건강 네트워크 벤처기업이라는 새로운 모델의 탄생입니다. 벤처기업? 네,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외래 환자 중심의 다전문가 협업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아, 의사는 진료를 보고 상담사는 상담을 하고 치료사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자의 전문성의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만든 거죠. 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비영리 모델의 한계를 비즈니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극복해낸 거네요. 그렇죠. 성과도 엄청났죠. 2005년에 직원 15명 월 매출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013년에는 직원 80명의 연매출 4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죠. 이 숫자들이 새로운 모델이 정답이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전 센터가 열정 있는 개인들에게 의존했다면 LPJ는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안정적인 직업인들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를 통해서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1985년 낡은 책 한 권에서 시작된 꿈이 2013년에는 연매출 40억 원의 성공적인 기업으로 현실화되기까지 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은 여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네, 학문적 열정, 치열한 임상 경험,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선 과감한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지 본 것 같아요. 청취자분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가오셨나요? 저는 적응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맴돕니다. 회복 탄력성. 네, 첫 번째 모델이었던 비영리 센터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념이 뚫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대신 이 신념을 실현할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라고 질문을 바꾼 겁니다. 아, 질문을 바꿨다. 네. 그리고 MBA라는 어쩌면 동료 의사들이 보기엔 너무나 이질적인 세계로 뛰어들어서 해답을 찾아온 거죠.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키워드가 진짜 핵심이네요. 보통 이런 경우엔 내가 하던 방식이 틀렸나? 라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좌절하기 쉬운데 이분은 방식이 아니라 방식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였구나 라고 문제를 재정의한 거군요. 맞아요. 이건 치료사의 관점을 넘어서 거의 창업가의 관점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해결책이나 방법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돕는다는 그 근본적인 사명감 자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히 한국 집단치료의 역사를 넘어서 좋은 가치를 세상에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혁신하고 생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이 자료는 후배들을 위한 지침서 출판을 예고하면서 끝나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게 될까요? 이우경 박사가 경영학에서 해답을 찾았던 것처럼 만약 다음 세대의 개척자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 혹은 도시계획 같은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을 접목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될까요? 그 상상은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두겠습니다.